자, 지금부터는 당질 대사 실습을 한번 진행해 볼 예정인데요. 그 실습에 앞서서 관련된 실험 프로토콜이나 실험 목적에 대한 내용을 먼저 강의로 배우고 실습에 관련된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실험은 그 살아있는 세포의 산소 소비량, 즉 옥시젠 컨섬션 레이트라고 하는 OCR 측정인데요. 이제 이것을 통해서 세포가 산소를 사용하는 호흡에서 가장 선호하는 연료, 즉 기질이 뭔지를 확인하는 그런 실험이 되겠습니다. 이 실험은 에이즐란트사에서 나온 시올스라고 하는 장비를 이용해서 진행을 해보겠는데요. 우선 이 실험을 통해서 세포가 이 선호하는 기질에 따른 산소 소비량을 만약에 확인할 수 있다 하면 어떤 대사 기질을 선호하는지 확인이 가능하겠죠. 이것은 결국에는 특정 대사 기질에 대한 세포의 의존성을 밝히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이 해당 의존성을 밝히기 위해서 기질이 세포에서 사용되는 과정에 어떤 선택적인 억제제를 같이 처리하면서 비교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통 세포의 경우에는 글루코스를 연료로 사용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포 타입에 따라서 또는 이제 질병세포의 경우에는 일반 보통 세포와는 다른 대사 기질을 선호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암세포를 예를 들어 한번 보겠습니다. 암 조직이 어느 정도 사이즈 이상이 된다라고 하면 이 코어 부분에는 세포가 굉장히 많게 되거든요. 그리고 주변 혈관 발달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영양분이라든지 산소 공급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감소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세포는 이렇게 에너지 생산을 하기 위해서 주요 경로를 바꾸기도 하고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글루코스가 아닌 다른 기질을 본인의 호흡에 사용을 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연료가 글루코스냐 아니냐 하더라도 이제 결국에 생각해 보면 세포에서 이 마이토콘드리아 호흡은 산소 소비가 동반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산소 소비량, 즉 옥시젠 컨섬션 레이트를 이 마이토콘드리아 호흡의 주요한 지표로 삼고 그 양 변화를 측정해서 결과를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그림은 그 해당 작용, 그리고 T세이 사이클, 전자전달계, 산화적 인산화를 이제 모두 포괄하는 주요 대사 경로를 보여주고 있죠. 그죠?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이렇게 산소가 소모되는 과정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통 글루코스가 들어왔을 때 해당 과정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전자 전달계 산화적 인산화 과정까지 돌아가는 형태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죠? 근데 그런 글라이콜리시스 과정, T셀 사이클 이런 것들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일단 글루코스가 파이루베이트라고 하는 피루부산으로 전환이 되고 이것이 이제 아세틸코에이로 T셀이 들어가서 궁극적으로는 전자전달, 산화적 인산화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과정이 꼭 글루코스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연료로 사용되는 것들이 공급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지방산을 통해서 아세틸코에가 만들어진다. 그렇게 하면 이것이 다시 TCA 사이클에 이제 동원이 될 수가 있겠죠. 아니면 글루타민을 통해서 알파 케토글루타레이트로 전환되는 이러한 과정을 바탕으로 또 전자전달계나 산화적 인산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즉 글루코스 의존에서 다른 연료로 의존도가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암세포를 보면은 글루코스보다는 글루타민 의존성을 보이는 세포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실험에서 이 마이토콘드리아 호흡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과연 실험하는 세포가 어떤 기질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것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연료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다양하지만 이번 실험에서는 세 가지를 이제 활용해서 의존도를 살펴볼 텐데요. 그것은 이제 글루코스, 지방산, 그리고 글루타민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험에서는 이제 세 가지의 억제제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억제제는 뒷 실험에서도 계속 이제 등장을 하니까 해당 억제제가 어떤 경로를 표적하고 있는지를 잘 매치해서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첫 번째는 BPTS라고 하는 GLS 억제제입니다. 이것은 이제 글루타미네이즈라고 하는 효소를 억제하는 그러한 이제 화합물인데요. 이것을 처리를 하게 되면은 글루타민이 글루타메이트로 바뀌어서 알파 케토글루타레이트로 공급되는 것을 이제 억제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알파 케토글루타레이트 공급을 통한 T셀 사이클은 있을 수가 없겠죠.
두 번째는 에토목시어라고 하는 저해제입니다. 이 저해제는 그 팔미테이트가 CPT1A로 전환되는 것을 억제하게 되는데요. 이 경로를 지금 억제하기 때문에 이 경로가 억제되면 지방산이 아셀코에로 전환돼서 TC 사이클에 활용되는 것이 억제됩니다. 마지막으로는 UK5099라고 하는 이제 저해제인데요. 이 저해제는 마이토콘드리아에서 파이루베이트의 캐리어가 있습니다. 이게 MPC라고 하는 건데 이 MPC를 억제함으로써 파이루베이트가 이제 공급 자체가 안 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TCS 사이클로 활용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어떤 저해제를 처리했을 때와 아닐 때 세포호흡이 어떻게 달라질지를 이제 확인하는 실험이 되겠습니다. 시홀스 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산소 소비량을 측정했을 때 기초 소비량이 관찰이 되겠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은 대조군 세포에서 산소 소비량을 측정했을 때 분당 한 150 피코몰 정도 소모되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억제제를 처리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소비량 변화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제 확인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또 아까 말했던 억제제와는 다르게 사용되는 이제 약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호흡에 대한 변화 정도를 이제 유도를 하면서 대조세포와 연료 사용 저해제를 이제 처리한 세포 사이의 변화를 더 드라마틱하게 이제 관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인위적으로 호흡량을 변화시킬 수 있는 화합물은 여기 보이는 올리고마이신, FCCP, 로테논, 안티마이신 A와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우선 올리고마이신을 보면 이게 ATP 신테이즈의 저해제거든요. 그래서 이 오른쪽 상단 그림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올리고마이신이 ATP 합성 요소를 억제하는 그림은 이제 요 파란색 표시로 나와 있고요. 이제 올리고마이신을 처리하게 되면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세포호흡의 감소가 있겠죠. 그죠? ATP 합성에 할당된 산소 소비 비율하고 내부 마이토콘드리아 막을 가로지르는 어떤 자연적인 양성자 노출을 극복하는 데 대한 비율 확인이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면 이 올리고마이신 처리를 하면은 기초 호흡량이 이렇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FCCP라고 하는 것은 그 ATP 합성 요소를 통한 양성자 채널을 통하는 것이 아니고 마이토콘드리아 막을 가로질러 가지고 수소이온을 수송하는 이온 운반체인데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처리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소비로 이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최대 호흡량이 모사가 되는 것이죠. 왼쪽 그림을 보면 FCCP를 처리하는 순간 산소 소비량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최대 호흡량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로테논 안티마이신 A입니다. 이 화합물은 이 전자전달계에서 봤을 때는 컴플렉스 1과 3의 억제제입니다. 이 억제제들은 결국 전자의 어떤 이동을 방해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 다시 마이토콘드리아 호흡이 차단되면서 산소 소모가 중단되기 때문에 이 왼쪽 그림에서 봤을 때는 FCCP에서 최대치로 증가했던 호흡을 다시 베이자 수준으로 확 떨어뜨리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이 대사기제에 사용해야 되는 억제제 처리가 어떻게 호흡량 변화로 이어지는지 이제 뒤에서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왼쪽 그림에서 이제 파란색 커브를 보면 이게 이제 정상 대조군 세포의 호흡량 변화가 되겠죠. 근데 억제제를 처리했을 때 만약 파란색 커브랑 유사하게 흘러간다 하면은 이 기질이 세포에서 호흡하는데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그 기질이 없어도 호흡에는 딱히 지장이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지만 특정 억제제를 처리했을 때 만약 빨간색 커브처럼 이렇게 많이 떨어진다, 이 기울기가 상당히 다르게 변한다 라고 생각해 보면은 해당 기질이 이 세포호흡에서 굉장히 주요하게 사용되구나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기질이 없기 때문에 이 세포호흡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FCCP를 처리하나, 로테논 안티마이신을 처리하나 별로 반응성이 거의 없게 되는 것이죠. 반응성이 없는 정도, 즉 호흡이 늘어났다 감소하는 반응 범위 정도가 얼마나 적고 큰가 이런 것에 따라서도 기질 의존도에 대한 선호도를 이제 나열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인트로덕션을 바탕으로 이제 뒤에서 실제 실험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슬라이드에 대한 내용은 실험에 필요한 기기와 시약을 우선 한번 요약해 본 것인데요. 이 시오스 XF 어널라이저라고 하는 이제 기기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필요한 어세이 키트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세포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이 세포에 필요한 미디어들이 존재를 하고 아까 기질 전환에서 중요한 억제제들 그러니까 BPT, 뭐 UK5099, 에토목시어 같은 약물들이 필요하게 되고요. 세포음량 조절하는 화합물들, 올리고마이신, FCCP, 로테논 이런 것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를 배양을 할 때 미디어들이 존재하지만 결국 또 그 세포들을 뜯어서 이 키트에 옮겨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쓰이는 뭐 DPBS, 트립신 EDTA 같은 것들이 있고 또 우리가 이번 실험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할 세포는 A549라고 하는 세포인데요. 이 세포는 런캔서 세포입니다. 그래서 주로 폐암세포가 어떤 그 호흡에 대사기질을 선호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배양에 필요한 CO2 인큐베이터가 있겠고요. 뭐 미디어 같은 것들을 데워주고 하는 워터베스 같은 거, 그리고 세포 침전시키고 하는 이제 원심 분리 장비가 필요하고 뭐 각종 튜브, 마이크로 파이펫 같은 것들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프로토콜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우선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대의별로 간략하게 요약된 프로토콜을 보고 뒤로 넘어가서 좀 하나하나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우선 실험을 하기 전날 먼저 선행해야 되는 실험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어세이 키트를 사면 엑스트라셀룰라 플럭스 카틸리지라고 하는 것이 이제 동봉이 돼서 옵니다. 이 카틸리지를 열어보면 센서 카틸리지가 있고 유틸리티 플레이트가 있어요. 근데 이 카틸리지 같은 경우에는 결국 기계 자체의 어떤 캘리브레이션을 위해서 지금 먼저 선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엑스트라셀룰라 플럭스 카틸리지에다가 이 하이드레이션을 위해서 캘리브런트라고 하는 용액과 DW를 채우고 이것을 이제 오버나이트로 인큐베이션을 해줍니다. 그래서 선행 작업이 먼저 필요하게 되고요. 이것은 사실 지금 세포를 키우는 것과는 상관이 없이 어떤 장비 자체의 캘리브레이션을 위한 작업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전날 일단 필요한 셀들을 미리 이제 시딩을 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A549라고 하는 런캐서 세포였죠. 그죠? 근데 이 세포를 키우는 모든 과정은 클린벤치에서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근데 세포를 키우는 플레이트도 또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러분들이 오른쪽에서 보는 이 셀컬처 미니 플레이트라고 하는 곳에다가 세포를 미리 컬처해서 이제 둬야 되는데요. 이 플레이트를 일단 준비를 한 상태에서 기존에 키우고 있던 플레이트에 있던 셀을 하베스트를 하게 됩니다. 하베스트를 해서 세포를 얻는 과정은 우선 기존 미디어에 대한 석션을 하고 와싱을 한 다음에 트립신 EDTA를 처리하게 되면 세포가 떨어지게 돼요. 그 세포를 모아서 원심 분리를 하게 되면은 상층에 남아있는 기존 미디어 좀 남아있는 거 아니면 와싱했던 DPBS 같은 것들을 일단 씻어주게 되고요. 남아있는 세포들을 다시 수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필요한 미디어를 이제 채워가지고 셀컬처 미니 플레이트에다가 옮겨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옮겨줄 때에는 셀을 카운팅 해가지고 똑같은 양의 세포를 잘 측정해서 이제 시딩을 해줘야 되는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산소 소비량을 측정할 때 세포 자체 숫자가 제대로 동일하게 이제 플레이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세포가 많아서 호흡이 또 상대적으로 늘거나 아니면 세포가 적게 뿌려져서 세포 호흡이 감소되는 것 같은 잘못된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세포 수를 잘 계산해서 이제 시딩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장비 키트를 좀 들여다보면은 어떤 식으로 산소 소비량을 측정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아래쪽 플레이트에 지금 세포가 깔려 있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상단에 이렇게 그 산소
소비를 관찰할 수 있는 센서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플레이트 상단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제 이 윗부분이 되는데 이 센서와 함께 이 세포가 깔려 있는 미디어 층에다가 이렇게 닿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러면 세포는 제일 아래에 붙어 있고 미디어 안에는 산소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디텍터를 안으로 넣으면 이 센서가 실제 산소 소비가 얼마나 바뀌는지를 측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실험에 사용하는 다양한 어떤 드럭이나 화합물 같은 경우에는 오토매틱하게 인젝션이 됩니다. 그래서 실험을 하기 전에 이미 이 여러 가지 인젝터에다가 이 드럭이나 아니면 화합물들을 이미 넣어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단의 뚜껑을 닫으면 자동적으로 인젝터를 통해서 화합물이나 드럭이 나가게 되고 그 처리에 대해서 센서가 산소 소비량 변화를 측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당일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제, 예를 들면 하루 전날 이미 그 캘리브레이션을 위해서 우리가 캘리브런트를 넣어 놓은 플레이트가 있고 셀을 컬처해 놓은 플레이트가 있죠. 이 두 가지 플레이트를 가지고 이제 실험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포트에 넣어줄 다양한 화합물들을 준비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 화합물들을 정량적으로 계산을 잘 한 다음에 농도에 맞게 이제 스탁을 만들어 두고 그걸 나중에 미디어에 희석을 해서 포트에 넣어주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예를 들면 A549라고 하는 세포를 이렇게 배양을 할 때 쓰는 미디어하고 이 실험 당일에 사용하는 베이스 미디어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이 베이스 미디어에는 이 기존에 사용하던 미디어와 다르게 다양한 영양분이 들어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존에 쓰던 그 미디어에 들어있는 영양분들이 지금 세포업에서 사용하는 기질에 대한 영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당일에는 이 베이스 미디어라고 하는 영양소가 거의 없는 미디어를 사용하게 되고요. 이 미디어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각종 드럭이나 화합물들의 스탁을 이제 다일루션 해서 준비를 한 다음에 포트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에 이제 이 셀 플레이트도 미디어 체인지를 해줘야 된다고 했었죠. 셀 플레이트에서 기존 미디어를 걷어내고 베이스 미디어를 넣어준 다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잠깐 인큐베이션을 해주고 이제 COS 기기에 넣어서 찍게 되는데요. 물론 그 전에 우리가 캘리브레이션부터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캘리브레이션 먼저 하는 플레이트를 넣어준 다음에 캘리브레이션 하고 다시 꺼내고 난 다음에 셀 컬처 플레이트를 넣어서 이제 러닝을 하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산소 소비량이 측정되게 됩니다. 자, 그럼 데이별로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씩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우선 키틀리지를 하이드레이션 하는 과정이 이제 전날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 유틸리티 플레이트를 보면은 이렇게 8개의 웰이 있고요. 가장자리에 물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실습실에는 이 8L짜리 COS 장비도 있고요. 96L짜리 장비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실습은 이 8L짜리를 기준으로 가정을 하고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틸리티 플레이트에 그 가장자리 8개 웰에 일단 DW를 채워줍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가운데가 마르는 것을 좀 방지해주는 역할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자리 한 400 마이크로리터 정도 물을 채워주고요. 그 다음에 A부터 H 웰에다가 200 마이크로리터씩 캘리브런트 용액을 채웁니다. 물론 이건 이제 다 플레이트도 제공이 되고 이제 캘리브런트도 키트에 제공이 되기 때문에 이제 사용 전에 뜯어서 이제 채워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난CO2 인큐베이터에서 밤새도록 이제 배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캘리브런트를 넣어서 캐틀리지를 또 하이드레이션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셀컬처 미니 플레이트에 우리가 원하는 세포 시딩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실험에서 3가지 이니비터를 사용하기로 했었죠. BPTS UK5099 에토목시어를 사용하기로 했는데요. 예를 들면 3반복을 한다라고 가정을 해보면은 하나의 미니 플레이트에 대조군 3개 그리고 BPTS 처리 3개 이렇게 장비를 이제 써볼 수가 있겠고요. A랑 HWL은 가장자리 있기 때문에 좀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플레이트에는 UK5099를 마찬가지로 트리플릿 케이스로 처리를 한 이제 플레이트를 만들고요. 마지막에는 에토목시어를 이제 트리플릿 케이스로 처리한 그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가지의 플레이트를 이용해서 이제 3번의 러닝을 해줘야 되겠죠.
자, 이렇게 미니 플레이트에 이제 옮기기 위해서는 기존에 커다랗게 키우던 이런 세포를 뜯어내서 정확하게 카운팅을 한 다음에 동량으로 이제 미니 플레이트에 옮겨줘야 되는데요. 그런 셀을 얻기 위한 과정으로 우선 기존에 키우던 미디어를 석션을 하고 한번 또 DPBS 같은 것으로 와싱을 하고 거기에 다시 트립신 EDT를 처리를 한 다음에 그 세포를 이제 큰 튜브에 모으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이제 오염이 절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클린 벤치에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얻게 된 이 튜브를 이제 원심 분리를 해서 세포만 얻는데 원심 분리를 하고 나면은 세포가 이렇게 바닥에 남고 상층액이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상층액은 석션을 하고 세포만 수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는 현미경을 통해 가지고 셀을 카운팅한 다음에 실험에 필요한 세포의 개수를 잘 측정해서 미니 플레이트에 이제 시딩을 해주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도 이 세포가 마르지 않도록 가장자리에는 모두 400마이크로리터 정도의 물을 채워주게 되고요. A와 HWL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또 이 부분이 너무 말라 있는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양쪽에 또 미디어를 조금씩 채워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앞에서 카운팅을 한 세포들을 모두 B에서 G까지 동량 잘 뿌려질 수 있도록 카운팅해서 잘 섞어주고 이제 모두 다 나눠서 이제 시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셀 시딩을 하게 되면은 클린 벤치에서 잠깐 뒀다가 다시 이제 CO2 인큐베이터로 옮겨서 오버나잇 동안 배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오버나잇이 지나고 나서 이제 실험을 하는 실제 이제 일정이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필요한 어세이 미디어나 시약들이 이제 존재를 하게 되겠죠. 어세이 미디어 같은 경우 아까 제가 베이스 미디어가 필요하다고 했었고, 이제 거기에는 아주 필요한 그 미니멀한 어떤 글루코스와 글루타민이 조금 들어가 있는 형태의 미디어입니다. 네, 실제 실험에 사용할 이니비터나 시약 같은 것들, 드럭포트에 들어갈 것들을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뭐 비피티스나 UK5099, 이토, 뭐 올리고마신, FCCP, 로테논 이런 것들을 해당 이제 농도에 따라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러한 시약들을 각 포트에다가 주입을 시켜주게 되는데요. 이 드럭포트는 엑스트라셀라 플럭스 카틸리지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저기 보면 가운데 이렇게 A, B, C, D 형태로 드럭이 네 군데 들어갈 수 있는 포트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 포트에 각각 필요한 시약들을 이제 넣어주게 되는데요. 포트 A에는 DMSO나 아니면 우리가 BPTS, UK5099, 이토 같은 것들을 넣어줄 수가 있고요. BCD에는 올리고마이신, FCCP, 로테논 같은 것들을 순차적으로 넣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트가 지금 3개가 됐죠. 그죠? 그래서 A 플레이트에서는 가장 먼저 A 영역에 BPTS가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UK5099, 그 다음에 이토목시어가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넣어준 다음에는 난CO2 인큐베이션을 이제 잠깐 해주게 됩니다. 그럼 셀컬처 미니 플레이트에서 기존에 쓰던 미디어 제거를 하고 이제 어세이 미디어, 즉 베이스 미디어로 이제 채워주게 되는데요. 그 과정에서 미디어 전환이 잘 일어날 수 있도록 어세이 미디어로 와싱을 하고 석션하고 다시 채우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되고요. 채워주고 나면은 난CO2 인큐베이션을 한 30분 정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장비를 켜서 본격적으로 러닝을 하면 되는데요. 지금 보면 장비가 이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전원을 켜고 먼저 캐틀리지를 CO스에 넣어가지고 캘리브레이션을 시작합니다. 근데 캘리브레이션이 끝나면 이제 알아서 유틸리티 플레이트만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에 캐틀리지 이 형광 초록색을 보이는 캐틀리지는 지금 기계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 아래쪽에 있던 유틸리티 플레이트만 이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틸리티 플레이트를 꺼내고 나면은 본격적으로 셀컬처 플레이트를 넣어서 이제 어세이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해진 시간에 각 포트에서 필요한 약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산소 호흡량 변화를 센서가 측정을 하게 되면 이 시간에 따른 호흡량 변화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어세이가 그렇게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정말 동량의 세포에서 얻은 결과인가 하는 것을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한 이 보정 과정을 이제 추가하게 됩니다. 보정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요. 뭐 셀 개수를 직접 측정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가 플레이트상에서 컬쳐있던 세포를 얻고 거기에 있는 단백질의 농도를 확인한 다음에 이 측정값에서 나눠주게 되는 방식이 있습니다. 즉 외별로 이 다른 세포의 숫자가 있었기 때문에 호흡량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이제 제거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세포를 라이시스해서 단백질 농도를 얻고 동량의 프로틴 대비로 호흡량을 계산하는 과정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어세이가 끝난 셀컬처 플레이트의 미디어를 이제 제거를 해주고 세포를 터뜨릴 수 있는 라이시스 버퍼로 이제 셀 라이시스를 진행해서 단백질을 얻고요. 인큐베이션을 통해서 충분히 라이시스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게 됩니다. 라이시스가 충분히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 이제 단백질을 얻고 그 이후에 BCA 정량법에 따라서 정량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얻어진 단백질 농도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를 우리가 측정한 실수값에 고정해서 최종 그래프를 그리게 됩니다. 원하는 기질 공급 차단 저해제를 처리해서 실험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모의 실험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번 실습에서 BPTS만을 사용하지만 실제 다른 두 저해제를 가지고 실험하였을 때 보이는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이토나 UK5099를 처리한 세포는 대조군과 그래프상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BPTS를 처리한 경우에는 이 OCR 반응에 차이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해당 세포가 세포 호흡에 있어서 다른 기질보다는 글루타민을 선호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합니다. 그럼 이제 실습 동영상을 보고 실제 실습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